예, 손혜원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 사흘 만인 오늘 목포를 찾아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답변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권 주자들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손혜원 의원, 오늘은 목포. 글쎄요, 이게 목포 이렇게 부각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목포를 갑니다. 오후 2시에 나전 7기 박물관 건립 예정 부지로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일요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당시에 좀 뭐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 이 시점에 목포를 찾아서 기자회견하는 배경 어디 있다 보십니까? 일단 손 의원이 목포를 지난 주말에 19, 20일에 원래 당초 당원하고 지지자들한테 SNS 통해서 뭐 공모라고 해야 되나요? 공개 제안 같이 가자고 제의를 했어요. 했는데 사안이 계속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그건 취소됐고 바로 20일 날 오후에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그게 뭐 본인의 의도와 달리 지금 사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뭐 목포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온갖 무슨 뭐 인사 정타고까지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친의 문제까지. 그런 상황에서 일단 목포는 본인이 가서 실제를 기자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손 의원님 계속 주장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본인은 선의로 했고 목포 구도심 지키기, 목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은 해왔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기자들에게 봐라. 지금 뭐 목포의 반응 여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손 의원 덕분에 좀 워낙 뭐 7년 동안 200만 원 올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한 채 가격이. 손 의원의 긍정적 면도 있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손 의원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목포에 가서 모든 기자들을 보고 생중계도 해서 실제로 창성장이라는 게 알려진 것처럼 외부 사람 게스트하우스지만 그 현실은 되게 작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왜 여기다 지인들에게 이렇게 사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 전달할 수 있겠느냐, 않겠느냐. 정면 돌파다. 이런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종의 극장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극장 효과를 노리고 모델을 바꾸어서 이 이슈를 다시 한번 보급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로 봐야 되는데 뭐 재밌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손 의원이 나는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고 있다. 대중을 가장 잘 움직인다는 거죠. 이 소위 이제 광고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을 알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 극장 효과라는 것이 대중의 관심을 한껏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뛰는 게 낫다는 거죠. 손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삼각파도에 걸려 있거든요. 검찰 수사, 탈당, 여론의 부정적인 여론 확산, 이 삼각파도에 걸렸는데 배가 항해를 할 때 삼각파도에 걸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동력이 끄지면 안 됩니다. 그럼 침몰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동력을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극장 효과인 거죠. 뭐 국민들 속이는 가짜 뉴스 대신에 라이브로 모든 질문에 제가 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앞선 탈당 기자회견에서는 명확한 어떤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더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그럼 이번에 뭐 기자들 굉장히 많은 질문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번엔 좀 속 시원한 해명이 나올까요? 참 즐기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배우설과 음모설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과 언론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포에서 하니까 장소 무대도 옮겼는데다가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음모설과 배우설에 박지원 의원을 끌어들였는데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나 박지원 의원이 여기에 개입이 됐다는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소위 이야기하는 손혜원 나비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다만 무대 자체가 바뀌었다는 그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는 순수했고 정의로웠다. 그리고 이 구도심을 왜 살리지 못하느냐. 이 살리는 어떤 의도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부분에서 무대만 바뀌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 지난번에 탈당 기자회견이 이제 배수진을 뒀다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승부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게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손 의원 입장에서는 무제한 질문도 받고 할 얘기를 다 하겠다는 건데
뭐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을 모두 일거에 잠재울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은 검찰 수사에 가서 뭐 드러나는 거랄지 거기에 될 건데 근데 지금 내려간다고 하면서 손 의원이 뭐 반전의 비카드를 뭐 하겠다 그런 공개적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뭐 이번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손 의원 입장에서 지금 반전의 비카드가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좀 전에 이 교수님 말씀대로 그동안 손 의원께서는 이게 첫 보도 이후에 계속 그 보도의 진정성을 의심했어요. 누군가가 제보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른바 서산 옹금지구에 있는 뭐 고층 아파트 개발 이게 연결된 예.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 지금 민주평화당 의원하고 이제 거의 붙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대결 구도인데. 근데 그거를 이번에 얘기할 것이냐. 뭐 얘기는 안 했겠지만 물어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해서도 좀 아주 강경한 어조 얘기를 했죠. 뭐 예전에 방송 한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 때문에 참고 있는 건데 대변인 시키고 나오지 마라. 뭐 본인이 엄청난 카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건 또 뭘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 의원에 대한 뭐 개인적인 의혹이랄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전체에 대한 의혹이랄지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려가서 하되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에 그 받침은 지금 차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인은 선이고 이게 문화재 살리기다, 구도심 지키기다 하는데 일반 국민의 시각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한 시기, 매입 시기, 그 문제와 특히 방법. 보통의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자라면은 구도심이나 문화재 할 때는 정책이나 입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구체가 아니라 그 한 20채가 넘도록 그 직접 구입을 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가 과연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일반 국민들의 설득이 가능할 것이냐. 이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더 첨언하자면 이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장 이제 정확한 답이라 볼 수가 있는데 시골의 외딴 집에 사실 그게 맷돌도 있고 고목나무도 있고 좋은 어떤 옛날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사기 위해서 이제 살아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많이 다니는데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접촉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사시는 이제 어르신한테 막걸리도 사주고 뭐 손도 잡아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해서 그 물건을 아주 싸게 사죠. 예. 좋은 맷돌도 그렇고 고목나무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 나중에 가져가서 아주 비싸게 팝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장사 속으로 보면 이해되죠. 이해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만약에 그 시골집을 찾아가는 그 사람이 장사꾼이 아니고 정말 그 시골 물건을 관리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의 파문은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게 일종의 의도의 순수합니다. 의도의 순수를 통해서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 구도심이 개발이 돼야 되고 보존이 돼야 된다. 보존이 돼야 되고 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집을 사라고 주위에 많이 독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도 그렇게 샀기 때문에 의도 순수했다. 그래서 죄가 안 된다라는 일종의 공공성의 어떤 범죄적 심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손혜원 의원이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말 투기 의혹으로 밝혀진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이제 공공성을 활용한 신종적인 투기 의혹으로 확산되고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뭐 손혜원 의원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뭐 공공성을 위한 선의의 차원의 이런 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와서 보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직접 목포를 찾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서 보고 나더니 오히려 더 투기를 했다라고 더 확신을 하는 느낌으로 뉘앙스를 많이 내비치고 있는데 이런 한국당의 입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유한국당은 가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가서 보고. 근데 뭐 저도 목포에 친구가 하나 있어서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예. 목포 여론은 근데 목포 여론은 꼭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투기로 보는 여론보다는 현재 뭐 제가 뭐 숫자를 카운팅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더 소년 덕분에 좀 구도심이 좀 활기를 찾았다고 하나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이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정치권에서 계속 회자되는 유명한 얘기였습니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야당의 태도, 특히 제1야당의 태도는 좀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제1야당에서 처음 터지자마자 어떤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영부인과의 그 고등학교 절친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권력형도 아닙니다. 초권력형 비리라고 나갔는데 근데 그거의 근거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면은 어제 저는 이낙연 총리 말씀이 참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정리를 좀 해줬어요. 법적인 거 하면서 특히 정부 여당은 겸손한 어떤 대처를 주문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야당에도 저는 제1야당에도 적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뭐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습니다만 누가 손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고 민주당과 관계 없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에 대한 공격의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과도하게 어떤 정책이랄지 아니면 말 그대로 진짜 손 의원 개인의 문제랄지 어떤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권력형 게이트로 딱 규정을 해놓고 이전에 지금 뭐 김태우 수사관할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만입니다. 오만과 특히 이렇게 과도하게 지나쳤을 때 그러면 또 야당 입장, 제1야당 입장에서는 또 부메랑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교수께서 극장 효과 말씀하셨는데 대극장에서는 이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그런 의혹들 관련해서 지금 한참 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바로 소극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박지원 의원과 또 손혜원 의원의 설전, 신경전 이렇게 해야 될까요? 공개 토론까지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대응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두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은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계죠. 손혜원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박지원 의원의 공격은 굉장히 뼈가 아픈 겁니다. 어떤 아픔보다도 굉장히 강하죠. 왜냐 그러면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접촉을 했겠습니까? 그 본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나의 순수성을 저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우호적인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뼈가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배우설과 업무설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 박지원 의원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그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에 대한 배우설의 이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탄 대실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민주당의 입장이 곤혹스러워지는 것이죠. 민평당과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이 보완적 관계에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민평당으로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여론을 확장시켜야 되는 그런 입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으로 말미암아 박지원 의원과 이렇게 사건이 진흙탕 구덩이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면은 약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김대중의 호남 적통 세력 그리고 친문과 친노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어떤 호남의 적통 세력 이런 것들이 약간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적 지형의 약간의 변화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함부로 박지원 의원을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신기하게 손혜원 의원실에는 오히려 후원금이 거의 뭐 1분에 10,000원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네. 유튜브 구독자 수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맷돌이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데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부분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의도가 순수했으니까 결론도 순수하다. 이렇게 연결짓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으로서는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고 어쨌든 동기를 말미암아 뭔가 좀 나아지는 그런 개선의 의미가 있는데 손해보니까 미워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동기가 순수했으니까 결론도 순수하다. 이렇게 결론 지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언론에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건 자체가 확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언론이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확장성 뭐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결제해서 손해의 파장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까지도 이야기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어제 이낙연 총리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도시 재생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이 그에 대한 사회적 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도시 재생이냐 아니면 개발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목포 시민의 얘기, 그 의견 이것도 굉장히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일단 뭐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일단은 좀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 친정집이 됐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여튼 의혹에 관련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해 충돌 방지 관련 그거 위반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그것도 이제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 어떻게 부장님 보고 계세요? 이게 결국 이제 지금 법 문제, 뭐 법의 개정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 충돌의 문제. 예전에 그 2016년도에
발의된 김영란법,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의 핵심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첫째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거고, 예.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금태섭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손 의원이 여기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하고 있는 이해충돌 금지 조항. 이게 빠져버렸어요. 근데 정부 원안에는 이게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촌인의 친족이 어떤 직무에 연관돼 있거나 뭐 직무가 연관된 단체에 재직을 하거나 하면 이걸 원천서 배제하자. 근데 이게 이른바 모호성과 포괄성 때문에 결국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여야 의원들 특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들이 지난 4월에 개정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이게 이번에 손혜원 의원 건이 이게 있었다면은 바로 걸렸겠느냐. 이런 부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당시에 문제가 돼서 빠졌듯이 뭐 김용란 전 건의위원장 같은 경우는 3대 축인데 하나가 빠졌다고 되게 그 아쉬워하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게 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 그걸 전반적으로 넓혀버리면은 이거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번 건이. 근데 그렇지 않고 문화랄지 관광이랄지 이걸 축소를 하면은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에 있으면서 취득한 업무가 이게 사익으로 연결됐을 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거는 결국은 뭐 금태섭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손 의원은 반발을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이건 입법,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손을 좀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사람이 사실 손혜원 의원뿐 아니라 서영교 의원도 있는데 손혜원 의원에 의해서 서영교 의원의 이 논란은 사실 좀 자연히 좀 묻혀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또 그럴 만한 게 한국당이나 이런 야당이 유독 서영교 의원에 대한 비판은 좀 손혜원 의원과 비교하면 좀 적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거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무권 유죄, 유권 무죄라고 보는 의미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정치권에서 청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청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청탁, 법원청탁입니다. 인사청탁과 법원청탁이 잘 세간의 화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인사청탁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법원 청탁 같은 경우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보다 더 권력이 막강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두 가지 청탁에 대해서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그 나름대로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저는 잘했다 봅니다. 예. 왜냐 그러면 이건 짬짬이다 보는 거죠. 짬짬이 얼마나 많은.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 사무실에 법관을 불러서 법 재판에 대한 청탁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정말 이게 적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1948년도 재건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 왔는 것이고 이것이 일종의 카르텔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적폐 논란이 되는 것이고 급기야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이게 진행되는 것은 사안이니까 이건 분명히 한 번에 되짚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날 예. 날짜에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는다. 근데 이제 검찰의 임종원 전 차장의 공소장에 추가로 된 부분에는 분명히 이게 이제 검찰 쪽 기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국회에 지금 이제 판사들이 뭐 지금 한 제도는 없앤다고 합니다만 맞습니다. 2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전문위원하고 그러니까 부장판사급이죠. 근데 이제 이번은 서영교 의원이 만난 판사는 이제 자문관이라고 자문관입니다. 예. 전문 판사입니다. 그럼 이 전문 판사가 이제 이것도 뭐 저도 뭐 서영교 의원을 잘 압니다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특히 법사위원이었어요. 법사위원이 당시 상고법원 문제로 아주 법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그 중요한 문제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이 불렀습니다. 특히 입장이 좀 왔다가 약간 변하고 있는. 그때 이 판사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저기 긴장하고 갔겠습니까? 그러면 그 국회의원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거나 메모를 했을 겁니다. 그냥 흘려듣지 못할 거예요. 특히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민원 얘기를 했다면은. 근데 그거를 가지고 보통의 경우 이런 사안이 아니었다면은 뭐 그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이 법원 청탁 민원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받으면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거를 받고 본인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바리맨 아니었습니까? 전과도 있는 예. 그랬어야 되는데 당시 서 의원이 본인은 얘기를 안 했다고 하지만 얘기를 안 했으면은 이 그 젊은 판사가 바로 가가지고 그런 보고를 메일로 써가지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현재선 공소장에 나온 얘기가 좀 더 국민들 사이에서는 신뢰를 받고 있는데 당장은 손 의원 때문에 약간 뭐 예. 잠잠해 있지만은 이 부분 역시 법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질 필요가 있는 중대 사안인 것만 알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대 다음 달 27일 날 있죠. 오늘도 이제 안상수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속속에 이제 당권에 도전하겠다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경쟁 그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좀 점점 가열되고 있어요. 황교안 정청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타깃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들고 나온 것이 이제 통합입니다. 통합인데 이걸 조금 확대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총선과 대선 앞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해야 될 부분이 이게 바로 통합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같은 우산 안에 들어가야만이 총선도 이길 수가 있고 대선도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설 수가 있다. 이런 게 보수 진영의 공통된 의견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대입하자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됐을 때 그럼 통합이 되겠느냐? 통합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통합의 주체는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한 비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색깔 자체가 뭐 이미 알려진 대로 도로 친박당이 되니까 여기에 범보수가 단일화돼서 거기 우선 밑으로 들어가겠느냐? 절대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거는 황교안 전 총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본인의 정치적 상징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집중적인 어떤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TK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TK 지역이 뭐 책임 당원의 숫자는 20% 정도 됩니다만은 그 충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반수 이상이 책임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TK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TK 공략에 있어서 가장 우위에 서 있는 부분이 황교안 전 총리죠. 그래서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제 비대위원장직 물러나고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좀 기정사실화된 방향으로 좀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김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저기 상식선에서 본다면 감독이 이제 선수로 뛰겠다고 바로 나오는 건데 룰을 만들어 놓고 좀 이른바 좀 소칭 간을 좀 보겠죠. 근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황교안 총리가 좀 앞서 나가요. 뭐 오세훈 시장, 홍준표 대표도 지금 계속 견제고 날리면서 이게 상황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복당파에서 옹립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하는 건데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조금 더 좀 더 고민들 하고 뭐 쉽지는 않게 결정하지 않겠는가. 당장 나 나갈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상황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죠. 나갔다가 뭐 당선이 목표인데 뭐 들러리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 비상시국에 그 당을 꾸리다가 뭐 이렇게 당권 도전한다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우리 황 기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나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권에 대한 기회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계산되는 것 같아요. 김병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저기 이 판에서 빠지게 되면은 향후에 새로운 카드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자기네 발등 틈이 없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